21세기 동북아의 중심 국가로 우뚝 서고 있는 우리 대한민국. 그 대한민국 중에서도 자기 분야에서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우리 대한민국 국민이시자 또 오마이스쿨 가족이시자 우리 태권 가족이시기도 한 우리 방청객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저는 이 땅에서 20년간 한국사를 가르쳐온 한국사 전문가 설민석입니다. 자, 요즘 우리 참 국민들이 많이 힘든 상황이에요. 우리 역사를 보면 항상 어려웠던 시절이 있는데 옛날로 따지면 지금은 어때요? 가뭄에 역병에 아주 좀 많이 힘든 상황인데 온 국민이 똘똘 뭉쳐서 이 위기를 극복한다면 얼마든지 극복할 수 있다. 더한 위기도 물리쳐온 우리 민족 아닙니까? 그래서 이렇게 어려운 상황 속에서 귀중한 시간 내주셔서 찾아와 주신 여러분들께 제가 알찬 시간을 좀 만들어 드려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어떤 좀 주제로 여러분들과 함께 해야 될까 좀 고민을 하다가 큰 제목은 역사를 읽어주는 남자고요. 그리고 소 제목은 조선왕조실록을 첫 번째 책으로 택했습니다. 여러분들 질문 한번 해볼게요. 우리나라에서 역대 가장 많이 팔린 책이 혹시 뭔지 아십니까? 아시는 분? 뭐요? 수학의 정석 2등입니다. 아, 대단하신데요? 예, 어떻게 하셨어요? 1등이 뭘까요? 성경책은 전 세계적으로 가장 많이 팔린 거고요.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이 팔린 책. 정통영어. 제가 들어본 적이 없어서요. 죄송합니다. 네. 조선왕조실록. 이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건 아니고요. 자동차 운전면허 예상 문제집니다. 34년 동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운전면허 시험을 봤어요. 그거 준비한다고 하니까 부수가 엄청나죠. 제가 갑자기 이제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실제로 이제 인문학을 사랑한다. 인문학은 모든 학문의 중심 아닙니까? 근데 그러면서도 그리고 선조들 보면 항상 성공하신 분들 그러면 책을 이 손에서 놓지 않았다. 가까이 하겠다. 마음은 있는데 이 사람이 마음하고 몸하고 달라요. 아니 이게 책을 우리가 가까이 하고 싶어도 바쁜 일정에 또 다른 스마트폰이랄지 TV, 인터넷 때문에 가까이 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정말 수많은 그 선조들의 지혜와 교훈과 감동과 재미가 있는데 이거 어떻게 우리 국민 여러분들께 좀 표현해 드릴 수 있을까 하다가 제가 한번 읽어드리자. 그거를 여러분들 조선왕조실록을 다 읽으실 수 있어요? 다 읽어보신 분 계세요? 2077책입니다. 보통 사람이 하루에 100쪽씩 열심히 읽어도 4년 3개월이 걸리는 책이에요. 이걸 어떻게 읽겠어요, 우리가? 그럼 시중에 조선왕조실록이라는 이름으로 많은 책들이 나와 있는데 너무나 이제 훌륭한 책들도 많이 있지만 좀 아쉬운 것도 사실입니다. 어떤 책들은 아무래도 판매를 먼저 대중성을 생각 안 할 수가 없으니까 조금 가십 위주로 많이 해놓은 책도 있고 아니면 굉장히 방대하게 전 내용을 굉장히 연구 많이 해서 만들어 놓은 훌륭한 책도 있긴 하지만 문제는 뭐냐면 내용이 방대하면 의욕은 앞서는데 이렇게 다 읽기가 어렵거든요. 그래서 그런 좀 부분을 해결해 드리기 위해서 저만의 좀 독특한 시각으로 조선왕조실록을 좀 재해석해 보고자 하고요. 우리 조선왕조실록이 제목이다 보니까 조선왕조실록의 원본을 최대한 살리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런데 조선왕조실록으로만 하면 좀 역사에 좀 약간 부족한 부분이 있어요. 조선왕조실록만큼 정확한 책이 없다. 맞는 얘기인데 또 조선왕조실록만큼 또 부족한 부분이 있는 책이 없다. 그것도 맞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왕실에서 사관들이 기록하다 보니까 그 뒷이야기랄지 그 병풍 뒤 이야기 이런 것들은 많이 빠져 있거든요. 그래서 조선왕조실록이 다 이야기하지 못하는 부분은 여러 야사들을 참조를 했습니다. 야사라고 그냥 구전으로 전해져 내려오는 그런 야사가 아니고 예를 들면 조선후기 이긍익의 연려실 기술이랄지 아니면 정조의 어머니였죠. 해경궁공시의 한중록이랄지 여러 가지 다양한 검증된 야사집을 인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포괄적으로 조선왕조 500년 이야기를 해볼 거고요. 그리고 전 그렇게 생각해요. 여기에 나오신 이유가 여러 가지일 거라고 생각하는데 이 시간을 통해서 세 가지를 좀 다 잡아드리고 싶어요. 우리 보통 여기 아버님도 계신데 술자리를 하시거나 주변 분들 만날 때 항상 인용하는 게 뭐죠?
삼국지 인용을 많이 해요. 야, 삼고초려가 어떻고, 항우가 어떻고, 제갈량이 어땠고, 조조가 어땠고, 또 일본 소설 대망 읽으신 분들은 또요토미 히데요시의 다 나오거든요. 네? 그래 오다 노부나가서부터 시작해서. 근데 너무 멀리 찾을 필요가 없습니다. 바로 이 땅에서 일어났던 우리 왕조들의 조선왕조실록을 우리가 읽어보면 그 안에 사랑도 있고 배신도 있고 눈물도 있고 욕망도 있고 인간의 흥망성쇠가 굉장히 많습니다. 굳이 먼 나라에서 이웃 나라에서 찾을 필요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 조선왕조실록을 읽어드리는 이 강연을 통해서 재미와 감동과 교훈이라는 이 3마리 토끼를 다 잡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조선왕조실록 들어가기 전에 이 조선왕조실록은 무엇인가? 조선왕조실록은 무엇인가? 간단히 우리가 공부를 해보고 이제 태조실록부터 한번 떠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선왕조실록은 2077책입니다. 한 권의 두께는 1.7cm가 되고요. 이것을 일자로 쫙 쌓아 올리면 아파트 12층 높이가 됩니다. 주변 국가에는 실록이 없느냐, 왕조의 기록이 없느냐라고 하는데 있긴 있는데 감히 비교할 수가 없어요. 중국이 우리나라보다 역사가 더 오래됐다고 이야기하는데 실제 중국에 남아있는 실록은 약 200년간의 왕조밖에는 기록하지 못해요. 그리고 황제들이 워낙 입김이 세가지고 폄하되고 왜곡된 역사가 너무 많아서 사료적 가치가 떨어집니다. 그리고 가까운 나라 일본의 경우도 왕조실록이 있긴 하지만 20여 년 정도밖에는 표현하지 않고 있다. 근데 우리 조선왕조실록은 500년 역사를 왕 27명을 빼놓지 않고 다 기록을 했고요. 그리고 그 만드는 과정이 굉장히 정확성을 기했다. 그래서 사료적 가치가 높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래서 유네스코에 세계 기록 유산으로 등재돼 있지 않습니까? 자, 실록이 어떻게 만들어지냐면 왕이 승하를 하시지 않습니까? 그럼 조선시대 때 역사를 담당하는 관청 이름이 뭔지 아십니까? 춘추관입니다. 그 춘추관에서 비상기구인 실록청을 만들어요. 그럼 실록청의 사관들이 모여가지고 오늘날로 따지면 이제 대통령 비서실이죠. 왕 비서실인 승정원에서 쓴 승정원 일기, 그리고 그 사관이 임금님이 말할 때 기침하고 화내고 눈물 흘리는 것까지 옆에서 속기로 막 적어대거든요. 그것을 사초라고 그래요. 국가 기밀 문서죠. 근데 사초가 너무 방대할 거 아닙니까? 그리고 알아볼 수가 없잖아요. 속기로 쓰니까. 그래서 이것을 정기적으로 편집을 해놓습니다. 이걸 뭐라고 그러냐면 시정기라고 불러요. 그리고 조선시대의 특징은 일반 선비부터 시작해서 재상까지 왕한테 간언을 할 수 있죠. 이거를 뭐라고 그래요? 상소문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승정원 일기, 시정기, 상소문, 역대 그 선왕 때 있었던 모든 문서를 모읍니다. 그걸 모아서 사관들이 서로 의논을 하죠. 그래서 뺄 것은 빼고 넣을 것은 넣고 해서 종합 편집해서 만들어낸 것이 바로 조선왕조실록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마치 그 성경책 만들 때하고 비슷하죠. 성경 때 무슨 복음 많은데 니케아 공회에서 정직자들이 모여갖고 성령의 힘을 빌어서 이렇게 서로 의논해가지고 편집한 게 성경이듯이 그렇게 아주 열띤 논의와 검증을 거쳐서 만들어진 것이 조선왕조실록이고, 이 조선왕조실록은 태조실록부터 마지막 순종실록까지 전해져 내려오는데 문제가 뭐냐면 공정성이죠. 보통 왕조국가의 특징이 아버지의 아들, 손자 이렇게 이제 왕위를 이으니까 우리 아버지를 이상하게 쓰지 않았을까? 폄하하지 않았을까? 왕들은 너무 궁금했던 거예요. 그래서 왕들이 왕조실록을 보고자 했는데 그것을 열람하는 순간 그거는 중립성이 훼손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왕은 열람할 수 없습니다. 말 그대로 국가 기밀문서라고 보시면 되겠고, 몇몇 왕이 보려고 했지만 사관들이 목숨을 걸고 그것을 막았고, 그러면 보고자 하는 왕한테는 뭘 줘요? 일단 겁을 줍니다. 2000권을 다 읽으실 수 있습니까? 이렇게 겁을 먼저 주고, 선왕들, 역대 이제 왕들을 선왕이라고 그러거든요. 그 선왕들의 귀감이 될 만한, 거울이 될 만한, 교훈이 될 만한 내용들을 요약 편집한 책을 줘요. 이거 보세요라고. 그게 국조보감이에요. 그래서 역대 왕들이, 선왕들이 궁금할 때는 국조보감의 좋은 내용만 읽었지 조선왕조실록은 함부로 열어볼 수 없었다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조선왕조실록에서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시는 게 뭐가 있냐면 뭐는 실록이고 뭐는 일기다, 이게 뭐냐, 이런 질문 하시는데, 여러분들 왕들 중에 우리나라에 쫓겨난 왕이 3명이 있습니다. 누가 있죠? 일단
일단 저 연산군 다들 아시죠? 쫓겨난 왕은요 왕자로 강등이 되기 때문에 군자가 붙습니다. 군. 자, 연산군 있고 광해군이 있죠. 그리고 잘 모르는데 혹시 삼촌 세조한테 그 왕위를 찬탈당한 아주 어린 꼬마 단종 들어보셨죠? 그 단종이 폐위되면서 노산군이 됩니다. 그래서 노산군, 연산군, 그리고 광해군, 그래서 세 명의 쫓겨난 왕이 있는데 이 쫓겨난 왕의 경우는 실록이란 말을 붙이지 않고 일기를 붙입니다. 그래서 노산군 일기, 연산군 일기, 광해군 일기가 되는데 여기는 노산군은 진짜 억울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조선 후기 장희빈 남편이었던 숙종 때 단종으로 추존이 되면서 단종실록으로 바뀌게 된 겁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여러분들이 이제 궁금해 하시는 게 있는데 혹시 수정실록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여러분들 이 역사라는 건요 승자의 기록이 됩니다. 자,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우리나라 임진왜란을 겪었을 때 왕이 누구였을까요? 선조였죠. 선조. 근데 이제 선조가 승하하신 다음에 선조에 대한 기록을 할 거 아니에요. 실록으로. 그럼 선조 아들이 누구죠? 빛나는 바다 광해입니다. 근데 광해군 때 집권 세력이 북인들이었어요. 북인들. 광해군하고 같이 이제 임진왜란 때 힘써 싸운 사람들이거든요. 근데 북인들이 이제 선조실록을 썼는데 광해군하고 북인 정권이 몰락을 하고 인조라는 왕과 서인이라는 사람들이 집권을 해요. 그러니까 집권 여당이 바뀐 거죠. 그럼 서인들은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북인들이 기록한 선조실록은 문제가 있다라고 판단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 선조실록 말고 새로이 수정하는 실록을 또 씁니다. 그것이 바로 선조 수정실록이 되는 거죠. 근데 어떤 차이가 있냐면 예를 들어 볼게요. 북인들이 쓴 그 선조실록에는 이 있죠. 율곡이 5,000원 표지 모델. 율곡이가 이 서인 계열이거든요. 그럼 율곡이에 대해서 막 장황하게 썼을까요? 북인들이? 안 썼겠죠. 딱 세 글자 있어요. 이이졸. 이가 죽었다. 이 세 글자 있어요. 그런데 나중에 이제 인조반정 벌어지고 서인들이 집권하잖아요. 그럼 서인들한테 이는 자신들의 멘토자 우상이거든요. 이 사람들은 이에 대해서 세 글자 썼을까요? 세 장을 썼을까요? 세 장을 씁니다. 그래서 언제 출생하고 어떤 업적이 있고 어떻게 살다가 어떻게 가셨고 어떻게 우리가 높여야 되고 이 내용을 잔뜩 써놨다고요. 이런 것들이 당시 어떤 집권 세력의 특징에 따라 달리 쓰여진 실록이다 이렇게 볼 수 있고, 근데 여기서 우리가 얻을 교훈은 뭐냐면 그럼 우리가 서인이에요. 그래서 이제 다시 우리가 선조 수정실록을 썼어요. 그럼 그 이전에 선조실록은 어떻게 해야 돼요? 잘못된 역사라고 생각되니까 보통 상식 같은 폐기하겠죠. 그러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나와는 다른 세력이었고 나와는 다른 가치관, 정치적 가치를 지녔지만 그들의 의견도 후세가 봐야 된다 그러면서 그건 그거대로 보관하고 우리가 쓴 건 우리가 쓴 거대로 따로 보관을 했단 말이죠. 그죠? 이런 점은 우리가 좀 배워야 되지 않느냐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럼 조선왕조실록이 오늘날 잘 전해져 내려오고 있느냐? 전해져 내려오고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조선 왕조실록은 세종대왕 때 4대 사고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춘추관, 충주, 전주, 성주가 있는데 임진왜란이 벌어져요. 그래서 여기는 세 번째 전주 사고본만 빼고는 다 불타버린 거예요. 그래서 임진왜란 직후였던 광해군 때 다시 왕조실록을 필사 손으로 쓰는데 4개 갖고 불안하거든요. 5지를 만듭니다. 똑같은 조선왕조실록을 5편을 만들죠. 그래서 분산 보관하는데 이제는 외적이 쳐들어도 아주 찾을 수 없게 산속에다가 짱 박아버립니다. 그래갖고 이제 조선 후기 사고 위치가 춘추관, 묘향산, 태백산, 오대산, 강화도의 정족산, 아주 그러니까 서울에 있는 저 메인 그 도성 빼고는 다 산에다 그냥 숨겨버렸죠. 이게 이제 광해의 업적이 되는 겁니다. 서울대학교 규장각에 조선왕조실록이 있고요. 그리고 또 부산에 또 조선왕조실록이 있고 나머지 하나는 김일성대학교에 있습니다. 이렇게 오늘날 3개의 조선왕조실록이 그대로 남아있어요. 그래서 우리 영화나 사극 보면 뭐 옛날 삼국시대나 무슨 고려시대를 보면 굉장히 상상이 많죠. 예를 들면 기황으로 하지원 씨가 캐스팅이 된다는 건 그것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옛날 그 태왕사신기하고 막 배용준 씨가 날아다니고 막 이러거든요. 근데 뭐 조선왕조실록과 관련된 드라마 뭐 옛날에 뭐 있었죠. 뭐 정도전이랄지 용의 눈물 이런 드라마 보면 굉장히 좀 정확도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작가의 상상력보다는 사실에 기반하고 있거든요. 그건 빼도 박도 못하게 팩트가 전해져 내려오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조선왕조실록은 어떻게 기록이 돼 있냐면, 자, 따라해 볼까요? 편년체. 이 편년체로 기록이 돼 있습니다. 이 학생들이 나와 계셔서 이걸 좀 알려드리고 싶은데, 이 역사를 기록하는 방식에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편년체라는 건 뭐냐면 시간 순서대로 기록하는 역사 기술을 편년체라고 불러요. 그래서 이 편년체로 쓰여진 역사서들은 무슨 실록, 뭐 무슨 저료, 무슨 통감, 이런 책 들어봤죠? 이렇게 끝나는 책들은 전부 다 편년체로 쓰여진 역사책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이렇게 쓰여진 거죠. 태종 즉위 1년 몇 월 며칠 무슨 일이 있었고, 즉위 2년 몇 월 며칠 비가 내렸다. 이런 내용이 다 담겨 있는 거고, 그러면 사관의 개인적인 의견은 전혀 없느냐? 그냥 설명문이냐? 사람이 썼는데 어떻게 그럴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약간 사관의 해석도 들어가 있으니, 여러분들 주로 KBS 드라마가 그런 걸 많이 하는데, 무슨 조선왕조실록 관련 드라마 하다가 갑자기 왜야! 그리고 이렇게 멈추면서 막 음악 나오면서 성우 목소리가 나오죠. 그대로 조선왕조실록을 읽는 거예요, 성우가. 그러니까 이건 설명문이지만 사관의 어떤 의견이 약간은 들어간 것이 조선왕조실록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조선왕조실록의 전체적인 그 내용을 우리가 봤고요. 이제 본격적으로 태조실록부터 들어갈 텐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27명 왕을 다 다루진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마지막 왕이었던 고종실록하고 순종실록은 일제의해서 쓰여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실록으로서 좀 한계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내용은 뺐습니다. 빼고 우리는 마지막 철종까지만 다룰 것이고요.